안녕하세요. 균이에서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라는 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라는 소설은 2003년도 일본에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도 2003년 버전으로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원작에 충실한 번역은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소설은 편지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든지, 보고 싶은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든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요즘에 가을이라서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뭐 이런 노래도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형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는 처음엔 총 가족 구성원이 4명으로 나와요. 이 책의 주인공은 막내, 중학생이고요. 그 위에 형 고등학생이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주인공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돌아가신 건데도 어머님께서는 그 이후로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너희들은 공부해서 꼭 대학에 가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기를 주입을 시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말씀은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일을 했어야 되고, 특히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는 연속된 야근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사고가 난 그날 배송을 위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졸음 운전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엄마의 논리는 아이들이 반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논리였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머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대학을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중학생, 그리고 주인공의 형이 고등학생일 때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형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는 중학교에서 이제 막 졸업을 앞두는 이제 3학년으로 승급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형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여러 비행 청소년들의 그런 행동들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경제권을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제권을 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형도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꼭 좋은 대학에 가거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나이가 되는 그쯤이 되는 남자아이가 공장에서 돈벌이를 해봤자 뭐 많이 벌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활고가 너무 심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 갔던 그 이삿짐 일을 했던 그 부잣집, 거긴 할머니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현찰을 좀 털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하다가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잘 훔쳐서 거실을 막 나오는 순간 주무시고 있던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할머니도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그 전화기를 드는 모습을 보자 주인공의 형은 우발적으로 드라이버로 그 할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들이 오게 되고 쫓기는 가운데 결국엔 형이 잡히게 됐죠. 단순히 돈 훔친 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주인공은 이제 혼자 남은 거죠. 그런 가운데 잘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엔 학교 생활도 순탄치 못하게 지나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형이 살인자로 감옥에 가게 된 거기 때문이죠. 그 소식을 모를 수가 없죠. 그 지역의 미디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인공도 공부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웬만하면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고, 어쩌다가 친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용케도 그 형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또 주인공이 만나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엔 그 여자친구하고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공장 일을 하다가 주인공이 방송통신으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주위의 도움으로 결국엔 대학을 진학을 하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이제는 공장이 아니라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바텐더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좀 부유한 집에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그 여학생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죠. 둘의 사랑은 잘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았지만 정혼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주인공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딸 아이와 헤어져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살인자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바텐더로 일하는 그곳에서도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도 헤어지게 되고,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방송, 통신, 학교를 다니다가 오프라인으로 등교하는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죠. 다른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편입을 했을 때는 굳이 형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밴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밴드 생활할 때 처음 이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였어요. 사실 그 1980년 5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광주항쟁이 있었던 해인데, 같은 해의 12월에는 비틀즈의 존 레논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픈 한 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인공이 부르는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상당히 함께 활동하는 밴드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개성이 뚜렷한 노래로 각인이 됐고, 마침 그 노래를 들은 밴드 스카우트하는 그런 음반사에서도 음반을 내주기로 제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이 그런 음반 활동을 하는 가수로서 밴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연찮은 기회에 형이 살인자로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밴드 생활도 이제 그만두고 졸업을 한 이후엔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 신청을 했다가 한 곳에서 이제 드디어 합격 소식을 받는데, 면접 볼 때는 아예 형의 존재를 숨기게 되죠. 가족이 누가 있냐고 그럴 때 형은 있는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갔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순탄하게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직장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이 친구는 이제 매장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종의 게임기가 판매가 되기 하루 전에 그 매장에 도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제품 오픈은 미뤄지고, 그날부터 경찰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게 되고 면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은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음악을 하러 뉴욕에 간 게 아니라 살인자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짓으로 입사한 거기 때문에 퇴사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회자가 되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회사에서 나가지 않고 보직이 변경이 되는데 창고 관리로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회사 사장을 만납니다. 회사 사장은 그 모든 전말을 알고 이 친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에 사장이 주인공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다. 네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맞서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죠. 네.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부터도 고인돌이라는 게 유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지배계층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증거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당연히 차별이 존재해요. 학생 때는 성적으로 차별을 받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연봉으로 차별을 받고, 결혼한 이후에는 주거하는 공간은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차별이 되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 이외에도 바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결국 그 형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갔지만 과연 그렇게 감옥에서 십수년을 지낸다고 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가해자의 가족으로서 이 주인공이 겪는 모든 고통은 과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 것인가? 동생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형이 잘못한 건데 동생까지도 어디에서든 떳떳하게 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결혼을 하고 딸까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거주지를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주민들과 사귐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잘 놀던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나 주인공이 그 내용을 파헤치면서 우연찮게 주인공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사 오게 되면서 그 이야기는 또 형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주인공은 회피하지 말고 맞서자 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밴드 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함께 활동하기를 약속을 하고 공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공연하는 장소가 바로 형이 있는 그 교도소에 위문 공연을 가게 되는 거예요. 형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소식이 더 이상 오지 않고 편지도 쓰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형이 재소자로 있는 그 교도소에 강당의 무대에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의 이매진을 부르기 위해서 씁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그 이매진을 부르기 위해서 청중을 바라볼 때 형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그 먹먹함으로 소설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소설은 어떤 결론을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과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값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가슴이 먹먹한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부분과 죄값을 치르는 가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같은 작가의 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로 되게 많이 읽혔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죠. 특별히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이 되게 고층적이고 상담적인 그런 대화의 스타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고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약속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